어머나? 토요일날 시작하고 싶은데. 자, 갑시다. 어쨌든 선생님이 챙겨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 내가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인문 5번 파트. 바로 다음 질문. 민족지학과 민족고고학에 대한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일단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가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문들의 예상 한번 해보자고. 1번 서술상 특징. 자,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게 서술상 특징 문제니까 이 안에 어떤 용어들이 나왔는지를 정리하는 게 조금 중요도가 높죠. 1번의 사예, 2번의 정의, 3번의 구분, 4번의 역사적, 5번의 대조. 이런 식의 단어가 빨리 눈에 띄어야 돼.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보면 이건 통시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겠구나. 잡히시죠? 대조면은 지문 구성이 크게 A 파트와 B 파트로 나눠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2번 위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걸 보고 우리는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고 있지?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는 어쨌든 키워드를 빨리 잡아내는 게 중요해. 자,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민족지학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민족지 고고학이라는 단어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 빨리 눈으로 스캔을 해본 결과 민족지학이라는 녀석과 민족고고학이라는 녀석의 단어들이 등장했으므로 아하 이거는 잠깐만 목이네요. 근본적으로 민족지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민족지 고고학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 좋겠어. 세 번째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자, 지문의 첫 번째 문장 정도만 읽어보는 거야. 이럴 때는 신고고학의 창시자인 루이스 피포드. 그럼 이것도 새로운 종류의 고고학이니까 지문에 나왔던 어떤 고고학이랑 비교하는 문제를 내고 싶은 거구나. 예측하세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로 바로 가는 거야. 빈포드는 1번부터 5번까지 빈포드의 입장을 이해하는 문제였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입장과 빈포드의 입장을 대조해보는 문제, 비교해보는 문제. 나구나만 챙기시고요. 4번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 나왔죠? 선생님이 어휘 문제는 지금 일일이 다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쓸데없이 틀리는 문제 없도록 주의는 해주시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지문으로 가서 넘버링 하면서 빨리 눈으로 스캔. 1, 2, 3, 4. 네 단어밖에 안 되네? 근데 내용이 길죠? 1, 2, 3, 4를 쓰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힘들겠다. 힘들겠다? 아이, 그걸 포인트 잡으면 안 되지. 그냥 숫자를 쓰면서 대충 그 단락을 훑어보는 거야. 눈으로만. 고고학 나왔고요. 근데 그 고고학은 이미 예상한 바였잖아. 민족 고고학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1번 단락에서는 고고학의 일반적인 뭐 특성을 설명했겠지. 그래서 예측이 1이라는 숫자가 그려지는 과정에서 다 판단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가능하지. 왜냐면 첫 번째 단락은 항상 화지적이라는 거니까. 고고학은 하고 시작했잖아. 내 눈에는 솔직히 들어온 거 고고학은밖에 없어. 근데 1 딱 그으면서 지금 첫 번째 단락은 고고학의 일반적 정의를 설명하면서 화제제기하겠지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2를 그으면서 민족지학자들 민족지학? 나 이거 봤는데 이 단락은 민족지학 얘기가 나오겠구나. 됐죠? 3 그리면서 그렇지만 고고학에서는 이러고 있지? 근데 고고학에서는 아마 그러면 민족고고학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끌어내고 있는 과정이겠지? 라고 예측만 하자고요. 솔직히 눈이 더 빠르다면 형식유추, 관계유추 두 가지도 보이면 베스트인데 거기까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단락. 그래서 고고학적 활용에 대해서는 민족지가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제약사항을 말하고 있는 거겠네. 됐죠? 오케이. 흐름을 대체적으로 느껴봐. 고고학은 이런 건데 민족지학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근데 민족고고학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아직 남아있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걸 눈치챈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성공한 거야. 오케이? 지문 구조가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 1단락부터 한번 파악해봅시다. 고싱. 고고학은 인간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과거를 연구한 학문. 그런데 과거의 인간의 삶을 연구함에 있어서 때때로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과거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족지학의 연구 결과 방법을 이용했다. 오케이. 고고학에 있어서 민족지학. 이거 뭔 소리인지 일단 보도록 하자고. 이따가 어머? 다 썼어? 대박. 많이도 쓴다 pompe. 자, 민족지학. 그렇다고 선생님이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야. 쓸 때까지 계속 끝까지 쓰다가 어쩔 수 없게 말하자. 자, 아무튼 민족지학은 오케이, 좋아요. 지금 고고학을 정의하고 얘도 얘는 남았었는데 풀어줄 때 거구나. 왜 이러냐 오늘.
일찍 인사 안 하는데. 자, 고고학이 있고요, 정의 있고요, 민족지학이 있고요. 지금부터 또 정의를 들어가겠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네. 가자. 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인간의 문화들 전통적으로는 비서구, 그러니까 동부권, 우리나라 쪽 이쪽에 있죠, 동양권의 문화들에 나타난 관습, 활동, 행위, 신념에 대한 참여 관찰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통해 인간의 현지적 삶의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렇군. 민족지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현재 삶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 현재 삶을 통해서 뭘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야? 고고학으로 판별을 해보려는 거지. 참고로 근데 상식 문제, 그럼 왜 서양이 제외됐을까? 서양하면 일단 미국이나 유럽 쪽을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죠? 참고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양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 육수가 되게 유구한 편이죠. 오래되어 있죠. 근데 서양은 계속 정복과 피정복, 왜냐면 경계면이 거의 다 붙어 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하나의 전통이 끝까지 이어진 쪽은 동양 쪽에 가깝지. 그래서 동양 쪽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 선생님도. 자, 계속 가봅시다. 민족지학은 그동안 인간 행위의 다양함과 전 세계 사람들의 각가지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왔고, 고고학자들은 그 정보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과거의 인간의 삶을 연구한 거야. 오케이. 인간의 현재 삶을 연구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인간의 삶을 때려 맞추는 걸 쉽게 말하자면, 그죠? 연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절하게 예도 들어놨네. 북아메리카에서는 민족지학자들이 현존 아메리카 인디언을 연구하고 고고학자들은 그 과거를 연구하지. 여기서 현재와 과거 사이의 연기가 자명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두 학문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거야. 오케이? 민족지학자들은 현재를 연구하고 고고학자들은 과거를 연구해서 이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였지. 그치? 오케이. 됐어요. 핵심은 여기부터 시작일 거야, 아마도. 계속 가보자. 민족지학자들이 현재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민족지라고 하는데, 오케이. 먼저 민족지. 그러면 민족지의 정의는 민족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이고, 그 연구의 결과가 되는 대상은 뭐였던 거야? 다시 한번 현재의 삶에 대한 연구 보고서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는 과거 인간 행위의 해석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는 주된 원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민족지학과 고고학 사이의 비교사항들을 흔히 찾아보는데, 이러한 가능을 가리켜 민족지 유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민족지를 사용해서 뭐 한다고요? 민족지 유추라는 걸 한대요. 유추. 굉장히 그럴듯한 방법이죠. 그죠? 우리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도 이랬을 거야 라고 예측한다는 거지. 그치? 민족지 유추는 현존 인간 집단들에서 민족지학적으로 관찰된 정형성이 과거의 사회에도 존재했다는 무슨 추론? 유비추론. 야 얘들아, 유비추론의 약자가 뭐예요? 유추예요. 그죠? 유비추론, 유추. 몰랐음? 이제 알았음. 그치? 유비가 무슨 뜻이야? 비슷함이야. 추론은 비슷함을 통해서 추론 떠올려 본다는 얘기지. 오케이? 내가 아는 여자아이는 이걸 잘해. 내가 아는 여동생도 이걸 잘해. 내가 아는 모든 그녀도 이걸 잘해.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도 여자니까 이걸 잘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유비추론이야. 그죠? 아무튼 간에 예를 들어 20세기 초 북아메리카 북서 해안 인간들이 길이가 긴 구조의 집에 살았다는 민족지 보고서들은 그 지방에서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지어졌다가 발굴된 거주 구조물들의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게 해석 모델을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집을 길게 지으니까 옛날 사람들도 긴 편으로 지었겠구나. 유추를 통해 아는 현재를 모르는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의 지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한 가지죠. 유추는 지금까지 알지 못한 현상들이 오늘날 알려진 어떤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 유추는 자꾸 다시 말해라는 단어라든가 즉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집중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핵심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니까. 유추는 유물이나 유구, 여타 과거 인간 행위의 물질 측면들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오케이.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니었네. 결론적으로 유추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네.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만을 받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봐보자. 하지만 고고학에서 유추를 어떻게 이용하며 그것이 과연 과거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인가를 둘러싸고는 계속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오케이. 하지만 문제는 뭐야? 논란이야. 너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때려 맞춘 거잖아. 쉽게 말하자면 현재 사람들이 오른손을 주로 쓴다고 해서 과거의 선조들도 무조건 오른손을 주로 썼을 거라고 예측하자? 맞나? 라는 거지.
그래서 앨리슨 와일리와 이언 호너는 자 사람 이름 등장했죠? 사람 이름 등장했으니까 여기다가 떡볶이 한번 쳐주고 시작하면 좋아요. 지금 뭔가 이름 안 써도 돼. 필요 없어. 이름은 안 써도 돼. 중요한 건 사상가나 철학가가 등장했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사상가가 등장했으면 뭘 찾는 게 핵심이야? 주장 찾는 게 핵심이겠지? 오케이. 자, 이 사람들은 유추를 형식 유추와 관계 유추라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아, 이들에 따르자면 유추라는 건 또 두 종류가 있는 거지. 형식 유추와 관계 유추라는 게 있대. 따라가 보자. 형식 유추는 간단히 말해서 두 상황 사이에 몇 가지 요소가 유사하면 다른 요소들 또한 유사하다고 추론하는 거야. 오케이. 형식 유추는 뭐라고요? 요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A, B, C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D도 똑같을 거라고 예측해보자는 거지. 그치? 또 관계 유추는 두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문화, 자연적 계속성에 기초하여 직접적 연관관계가 관철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두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추론하는 것이야. 오케이? 자, 이거는 뭐냐면 자연의 연속성을 따르는 개념이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계속 관찰되는 걸 말하는 거지. 참고로 여기서 이 자연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비문학지문에 굉장히 선호되는 많이 나오는 형태의 이야기야. 자연의 연속성 이거잖아. 봐봐. 12월이 되면 눈이 내린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은 연속성을 전제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우리 자전축이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12월 달에 눈이 안 오는 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연속성에 따르자면 지구는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은 계속 그렇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유추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모든 행성은 동그랗다. 그런 거랑 차이가 조금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 오케이? 단순히 그냥 모양이 동그랗다는 얘기하는 거랑 계절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유추의 방식이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두 고고학자는 고고학에 있어 형식 유추보다는 관계 유추가 더 강력한 것으로 주장했지. 오케이. 그래서 차이점 나왔지? 두 개를 나눈 다음에 차이점을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선택지에 써놓고 싶다는 뜻이랑 똑같잖아. 이쪽이 좀 더 뭐하다고요? 강력하다. 강력하다. 자, 아무튼간에 또 예를 들어줬어요. 보자. 알래스카에서 초승 땅 모양의 석재 유물이 출토되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북극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이 그와 거의 똑같은 형태이되 쇠로 된 물건을 고기레들을 자르는 데 쓰고 있다는 민족지 보고서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고고학자들은 이를 통해 그 유물이 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오케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초승달 모양의 쇠를 가지고 자르는 데 쓰고 있다면 과거의 사람들도 초승달 모양의 뭔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뭐에 썼을까? 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보자는 거지. 그 이유는 단순히 두 대상의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칼이 사용되는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계속성을 바탕으로 두 대상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관계 추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갔네요. 마무리해봅시다. 그래서 고고학적 활용에 있어서 민족주의 정부는 일종의 제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약점. 자, 참고로 여기서 이 논란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과연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는 똑같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랄까 논란을 잠재우는 얘기가 나왔던 거야 지금. 그치? 이 두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 유추라고 하는 강력한 틀이 있다 라고 설명했던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제약도 있다는 거야. 가자. 그 이유는 과거 인간의 행위와 삶의 모습은 현존 인간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지 문화에 비롯된 것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야. 제약점이 있는 이유는 사람의 삶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지. 그치? 선생님이 살다 죽었고 너희들이 살다 죽을 텐데 언젠간 죽을 거잖아. 그치? 몰라, 또 너희들 시대에는 전뇌가 발달해서 뇌 데이터를 전자기에 담아놓고 세이브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공부는 더 이상 필요한 세상이 아니게 되겠죠. 이제 공부가 문제가 아닌 세상이 되겠지. 그때부터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고민을 해야 될 거야.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란 뭐지? 오케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다음에 기타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미래사회에 그린 작품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때가 이때라 공감기동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선생님 감명 깊게 봤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전대사이잖아요. 거기도 자신의
데이터를 뇌에 저장해 놓고 몸을 바꿔. 그치? 또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고 싶어서 오케이? 사이보그화 시키질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온 몸이 사이보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뭔가 감시하는 임무를 주로 하니까 눈만 사이보그화 시켜놓고 나는 뭔가 업무를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손을 사이보그화 시켜서 손을 쫙 펼치면 손이 요 손가락 한 개당 10개씩 나와. 쫙 지능처럼 펴져가지고 막 찍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갑자기 그 얘기를 해야지.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가서 자 아무튼 제약이 있대요. 다양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은 현존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지가 없죠. 더욱이 민족지학자들은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한 종류의 정보들 예컨대 식단, 생업, 매장, 관습, 기술 등에 관심이 없거나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수가 허다하죠. 아하 그렇구나. 자 A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민족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민족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문제가 아니야. 근데 두 번째 그럼 현재의 민족지는 또 무슨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대상의 언급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매장 문화와 어떤 뭐 초현실적주의에 대한 관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는 1도 신경 안 쓸 거야. 오케이? 정보가 지역적이고 한정적이라는 뜻이겠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없음. 그래서 근년에는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 기록을 만들어낼 만한 민간 행위 및 활동들에 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전 세계의 현존 사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약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민족지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대. 이처럼 고고학자들이 과거에 알아내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현존 인간집들에 대한 연구를 민족지 고고학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자 빨간 펜 들어볼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민족지 고고학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였구나. 감 잡히시나요? 민족지학이라고 하는 건 민족지 학자들이 따로 하는 거야. 오케이? 현생 인류를 관찰하는 현생 인류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쉽게 말하자면 사회학자들이야. 근데 고고학자들은 그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당신 혹시 알래스카 사람들 연구하시나요? 저 알래스카 고대사 연구하는데요.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보고 딱 받아서 제가 마침 발견한 지금 자료가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런 거겠죠?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거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해야 돼. 나 고고학자인데 현재 인류를 고문해봐야겠어. 그게 뭐였던 거야? 민족지 고고학이구나. 되셨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 고고학자들은 수렵체진민과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그들의 사냥 속성은 어떠하며 거쳐 유적에서 뼈들은 어떻게 쌓이는지에 관해서 배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정리하자. 고고학자들이 직접 현 인류와 인류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었겠네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집을 어떻게 짓고 공간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동지방의 마을들에 가서 그곳 주민들의 삶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중앙아메리카의 신념 체계와 종교 관습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현대 마야인들의 의료활동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고고학자들은 인간의 과거의 삶과 행위를 추론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볼까요? 이 각기 페이지만 1번부터 가자. 첫 번째부터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를 두었대요. 야 예를 들어가 한두 개 나오니? 맞는 말 맞지? 2번 개념을 정의한 거 매우 있었지? 3번 의미 범주를 규정해서 두 세상을 구분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와 뭐에 대해서 구분했죠? 예를 들어 유추, 형식 유추와 관계 유추 구분이 있었지? 4번 특정 대상이 지닌 의미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통시적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잘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라고 문제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지난번 정규 수업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봐봐 또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건 통시가 맞니 아니니? 아니지? 통시는 하나의 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죠? 4번이 정답. 5번 두 대상이 지향하는 바를 대조해서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두 대상이라는 건 정확하게 고고학, 민족지학과 민족지 고고학. 그렇지? 자, 2번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찾아보자고. 1번 민족지학은 과거를 밝히기 위해 현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치? 뭐가 잘못됐냐? 시작부터 잘못됐잖아. 어떤 말이 빠져야 돼요? 문제 너무 쉽잖아. 민족지학이 뭔데? 민족지학은 인간의 현재의 삶을 연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현재의 삶에 대한 연구를 누가?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인간 삶을 연구해 쓰는 것이 바로 민족지학이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민족지학이 아예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되셨죠? 오케이? 화학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우라늄 연구를 하는 이유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잖아. 근데 화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과학자들이 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그치? 발전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1번이, 답이 너무 쉽게 노출돼버렸네요. 2번, 유추는 민족지 고고학의 핵심입니다. 맞죠? 3번, 민족지 고고학자들은 참여 관찰을 합니다. 맞습니까? 4번, 민족지학의 민족지에는 누락 정보가 많죠. 5번, 과거 인간의 행위는 현존 인간의 민족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그게 바로 뭐였던 거야? 제약점이었던 거지. 3번 문제 정답. 자, 이제 신고고학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또 딴 얘기겠지? 읽어보자. 루이스 빈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프랑스 중기 구석기 시대의 고고학적 유적들을 해석하고자 시도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는 현대의 수렵 채집민들이 뼈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버리며 이 유적에서 저 유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69년 알래스카의 수렵 채집민인 누나미우트 인과 살면서 발음이 누나미오 자, 이제 나도 아재가 되나봐. 이거 보면 막 언어 유희하고 싶고 막 그래. 자, 아무튼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관찰했습니다. 빈포드는 누나미우트인이 화덕 주위에 앉아 뼈를 조각내고 버리는 방식을 관찰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잔적이 프랑스 중기 구석기 유적에 나타난 잔적과 형태가 유사함을 발견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현존 인류의 어떤 잔적이 뭐야? 잔재하는 흔적이잖아, 그치? 그 흔적이 과거에 자기가 연구했던 과거사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이 신고고하고 결론적으로는 물론 큰 차이가 없었던 거네. 그렇게 물론 아니지만, 그럼 염두에 두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1번. 빈포드는 민족지학자들의 관찰 결과에 도움을 얻었다? 아니죠. 민족지학자들의 관찰의 결과에 도움을 얻었다면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었을 거야. 두 번째. 현존 인간들의 행동에서는 유용한 민족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한 거 아니야? 3번. 빈포드는 현존 인간 입장이 아닌 잔적과 고고학적 잔적 사이의 유사성에 착안해서 연구를 한 것이다. 완벽한 설명 아니야? 오케이? 정답은 3번이죠. 4번. 그래서 빈포드는 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민족지 정보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군. 야, 이거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 이렇게 현생 인류의 삶을 관찰하고 참여함으로써 과거 인류의 삶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네안데르탈인이 됐건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건 상관없이 과거의 삶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4번도 맞는 얘기. 잠깐만. 미쳤나봐. 잠깐만. 지금 이 얘기 오버스러운데 방금? 오케이. 자, 보자. 지금 프랑스 중기 구석기 유적에 나타난 잔적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쌤이 지금 방금 오버를 했어요. 왜냐면 방식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란 말이 나왔잖아. 지금 루이스 빈포드가 연구한 건 뭐였냐면 누나미우트족이 어떻게 조각내고 버리는가,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었는가를 찾았잖아.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했다는 정보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이건 찾을 수 없는 게 맞지. 오케이? 4번 헷갈릴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5번. 이 빈포드의 연구에 대해서 앨리슨 와일리와 이언 호더는 자연적 계속성에 초점을 둔 관계 유출을 관계 유출하니 이거는 요소의 유사성이었잖아. 오케이? 버린 모양이 똑같았다? 그러니까 얘들도 이렇게 했을 거다. 정답 마지막 4번. 역시 어린 문제니까 어린 문제는 슈퍼패스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문 2개 마무리 지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 인문 수양론. 그렇지. 절반만 지우고 갑시다. 만석아, 선생님이 수강쌤한테 문자를 카톡을 드려 놓을게. 잠깐만. 톡방이 너무 많아.
쌤이 활동하는 팀이 많아서 잠깐만. 인싸. 잠깐 우리 고등부는 어디가 여기 있다. 잠깐만. 수강쌤. 오케이, 말씀드려놨어요. 자, 우리는 빨리 하고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자, 인문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인문 우리 2의 수양론에 대한 지문이랍니다. 그 윤사 배운 사람은 이론론, 이원론 이런 것 때문에라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지문은 항상 어려워요. 그죠? 자, 어쨌든 빨리 문제 보자. 1번 언급된 내용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그지? 이런 문제는 지금 지문이 되게 선택지가 짧게 돼 있으면 더 고마운 거야. 지문 속에서 지금 문제가 아닌 거 찾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이거 땡큐지. 수양 방법, 교기 진론, 성인의 의미, 그다음에 후학의 반응, 수양률이 저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이유. 야, 내가 보자마자 답인 것 같은 거 하나 있지 않냐? 나만 그래? 왠지 혼자 멀리 가 있는 애가 하나 있지 않니? 성이? 에이, 후학들의 반응. 얘만 나머지 뒷얘기잖아. 나머지 1, 2, 3, 5번은 다 앞얘기잖아. 그러니까 앞얘기라는 표현보다는 율곡이가 뭘 했는지에 대한 분석 얘기잖아. 물론 이거는 되게 위험한 범위예요. 찌른 거야, 선생님은. 근데 그럴 것 같아, 왠지 느낌에. 자, 아무튼간에. 자, 그리고요, 2번. 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특강의 난이도를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너희들 수영에서 쓰면 안 돼. 근데 정말 급할 때는 이런 것도 나중에 기술이 될 수 있거든. 2번 율곡의 수용론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감사한 일이죠.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고 머릿속에 몇 가지 키워드를 남겨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국리, 그 다음에 진리판정, 그 다음에 경계하는 것, 그 다음에 국리. 지금 지문 속에서 이게 국리가 뭔지를, 리가 뭐고 국리가 뭐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구나. 그치, 궁은 역시 궁인데, 그죠? 국리를 한대요. 네. 그렇답니다. 미안해요. 자, 3번 아무도 이해 못했죠? 다행입니다. 3번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정좌는 하면서 지문 속에 어떤 분명히 또 이론을 설명해 놓은 것들과 공통점 혹은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문제가 나왔겠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문 안에 정좌라는 게 있는데 이 정좌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덕성, 분염, 거경, 기질의 제약, 그 다음에 정서 뭐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마지막 네 번째 또 어려운 문제다. 지긋지긋하다, 그죠? 야, 그거 찝히지 않니 잘못하면? 조심해 그거. 잘못하면 그 머리카락 찝힌다잉. 자, 하나 내려볼까? 1번부터 번호 맹기면서 선생님이 했던 기술을 떠올려주면서 너희도 같이 연습해봐. 1, 2, 3, 4, 5 됐지? 콜라 5문단짜리. 지문 길이는 자세는 짧아. 하지만 한자어가 많다는 거. 잘 안 보이죠? 한자가 너무 많아서, 그죠? 1단락은 당연히 뭐 화제 제기했을 거고요. 2단락에서는 뭐랄까 이게 보여야 돼 실은요. 국리, 거경, 역행 이런 단어. 그리고 세 번째 국리는, 네 번째 거경은, 다섯 번째 역행은. 됐어? 구조 쉽지? 그치? 율곡이기의 수영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단락별로 하나씩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구나 하면 되는 거겠네. 그쵸? 이렇게 구조가 보이면 진짜 지문이 만만해진다니까. 그 순간 그런 일을 되게 많이 겪어보셔야 합니다. 1번 단락부터 한번 가봅시다. 유학의 학문적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수양론이랍니다. 수양론. 수양하는 게 뭐야? 수양론. 나중에 군대 가보면 아시겠지만 수양록이라는 걸 써요. 쉽게 말하자면 하루하루의 반성문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매일매일 쓰진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꼭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검사한다고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그날 뭐 일기 다 만들어내고 서로 참조해주고 옆에 사람이랑 같이 만들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수양록. 지금도 집에 있을까 그게? 그건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포를
잘 써왔단 말이야. 야, 그럼 근본적으로 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배웠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좀 서글퍼요,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수학론인데요. 유학은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즉 성학이고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이상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문에 유학에서는 수학론이 중요하게 여겨졌죠. 오케이. 수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어떤 핵심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한 것 뿐이니까 화제를 제기한 것 뿐이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자, 두 번째 달라. 그래서 율곡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누가 인문지문 아니랄까봐 인문지문 나왔으면 사상가나 철학가가 나왔으니까 주장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경목요결과 성학지표 등의 저서를 통해서 이게 다 기출문제 나왔던 책들입니다. 유학에 입문하는 후학들에게 후학 무슨 뜻이야? 후대의 학생들에게 수양론을 제시해서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했는데 그가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한 건 국리, 거경, 역행이야. 오케이. 율곡의 수양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국리, 거경, 역행 이런 것도 있어요. 가봅시다. 율곡은 모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기질의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고 수양은 이러한 기질의 제약을 떨쳐내는 과정이라고 보았지. 그리고 이렇게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혹은 기질을 바로잡는 것을 교기질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율곡의 사상들을 봅시다. 교기질론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야. 누군가는 함치도 엉덩이를 제대로 붙이고 공부할 수가 없고, 그렇지? 또 누군가는 옆에 사람을 괴롭혀야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 바꾸는 기술들이야. 기질의 얽매임으로써 마음이 겪는 장애로 지혼 분염이 있는데, 자, 그래서 봐봐. 가르친다는 거야. 뭐를요? 기질을요. 그치? 그래서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혼과 분염이라는 걸 만든대. 그럼 이건 참고로 세모 치워놓고 가볼까요? 그쵸? 부정적인 것들이잖아. 지적인 어두움, 분염, 뜬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리와 거경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리랑 거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를 통해 마음이 겪는 장애에서 벗어난 후 지속적으로 예를 실천함으로써 기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지막 공부가 여기다는 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역행. 역행이 뒤집어간다는 뜻이 아니야. 힘주어 행한다는 뜻이야.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그거를 해봐라 라고 하는 단계거든. 그런 부분. 지금 교기질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과 분염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그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에서 역행까지 하는 것.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수양론을 설명했다라고 큰 틀을 먼저 제시해줬지.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달라부터 본격적으로 이 국리와 거경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야.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달라 국리는 하고 시작한 거를 이렇게 바뀌는 하고 시작합니다. 자, 국리 볼게요. 국리는 만물의 본질적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를 살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적인 어두움을 극복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탐구해보는 거야. 이 일을요. 이를 탐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탐구함으로써 지혼을 어디 갔어? 맞지? 지혼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지혼이 뭐야? 아까 뭐라고 했었죠? 지적인 어둠이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지혼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지적 어둠. 또 읽어볼게. 율곡은 국리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는데요. 1단계는 일상에서 이치를 살피고 분별하고 자세히 보는 단계고요. 이 국리는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어디서 하는 거야? 일상을 탐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치를 따지는 거고 2단계는 독서로서 명확히 알고 있는 일로서 증명하는 거야. 2단계 독서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지. 계속 볼게요. 이는 일상에서 이치를 찾는 것이 국리의 출발이며 성인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통해 이것이 이해합치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그 후속 단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해봐서 알아야 그 말이 좀 더 가슴 깊이 다가온다는 뜻일 것 같아. 여기서 진리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경전은 이미 확립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율곡의 국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독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독서가 중요하대요. 왜? 경전. 야, 유교 이념에 있어서 경전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 경전을 모신다고 할 정도로. 율곡에 의하면 도에 입문하는 것에는 국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국리에는 독서보다 앞서가는 것이 없어요. 책에는 성인이 마음을 쓴 흔적과 본받을 만한 것과 경계할 만한 것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경전에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보았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었네요. 됐죠? 자, 사달라 거경은 그냥 옆에서 써줄게요. 사달라. 그 다음에 거경을 할 차례지. 참고로 거경은 아마도 뭘 이겨내는 방법일 거야? 분염을 이겨내는 방법이겠지. 거경은 한 가지에 몰두해서 마음의 장애 중에서 분염을 없앰으로써 예상대로네요. 그렇죠? 없앰으로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말해요. 오케이. 안정과 덕성의 함양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분염을 극복하는 과정이고, 이 분염이라고 하는 건 뜬 생각, 약간 공상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걸 말한대요. 율곡은 이 분염을 없애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를 없애지 못하면 생각이 들끓게 되어 결국 마음이 어지러워진다고 했었죠. 오케이. 인생의 특징은요, 없애기 어려운 거예요. 참고로 불교에서도 참선이라는 걸 하잖아. 그래서 명상할 때 잡상각이 들면 몸이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죽비로 탁탁 때려주잖아. 그거 알지? 본 적 있지? 참선할 때. 본 적 없어? 이게 참선하는 가부좌 틀고 참선하는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자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뭐랄까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으면 몸이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근데 딴 생각이 들거나 졸리거나 하면 졸리면 어떻게 돼? 몸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뒤에 이제 그 죽도 있지. 소리 크게 나는 그걸로 이제 그냥 탁 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다시 또 자리 다시 잡고 또 다시 참선에 들어가.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힘드니까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자, 아무튼 사람은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유학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나타나기 전에 순수한 상태를 미발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 우선 이제 미발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 정서가 나타나기 이전 상태야. 그러니까 순수라고 설명해볼게. 근데 율곡은 분염을 없애면 마음이 안정되어 이런 미발의 상태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분염을 없애면 미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미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국리에서는 독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거경에서는 미발에 도달하도록 분염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5단락은 여기다 써볼까? 해보자 한번. 또한 율곡은 힘써 행함을 의미하는 역행이, 오케이? 자, 예상대로죠? 역행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또 설명할 때 자신의 수양론에서 핵심의 힘을 밝혔다. 오히려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핵심이랍니다. 역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극기인데요. 아하, 이건 또 극기라는 게 있구만. 근데 극기 훈련 다 알잖아. 애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 기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거지. 사욕을 극복하는 거야. 사욕을 극복한답니다. 그래서 사욕을 없애려면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다스려 도덕적 법칙인 예를 한결같이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얘가 욕심을 완전히 없애주기 때문이야. 얘가 중요하고 얘는 욕심을 없앤대요. 됐죠? 그래서 따라서 역행의 실천은 예의 엄격한 준수라는 형태가 되며 노노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갈 것을 언급한 극기, 자기를 이겨내는 거지, 복례, 예로 돌아가는 거지, 그 설이 율곡의 수양론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죠. 극기, 복례. 사람일까 보여. 네,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율곡의 수양론. 역시 지문 자체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별거는 아니긴 해. 그치? 지문 구조가 쉽거든. 지금 우리가 오늘 봤던 세 개의 지문의 공통점을 한번 짚어보자면 공통적으로 다 지문 구조가 좋았어. 그러니까 읽기도 쉬워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로 풀게 될 지문들은 이게 조금 더 한층 더 어려워져 있을 거야.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 풀고 마무리해봅시다. 1번부터 가자. 자, 4번에 다 맞지? 예상했잖아, 그죠? 오케이? 후학들, 그러니까 이 율곡의 이야기를 그 뒷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판단하는 건데 참고로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자연스럽게 해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튀는 포인트 있잖아. 얘는 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보여. 참고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산해도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야. 하산해도 되는 거야. 참고로 선생님도 몇 년 걸렸어요. 네. 아무튼 쉽진 않지. 만약에 이 예문 예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틀릴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었을 거야. 왜? 내가 지문을 예상한다는.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예측하며 읽기 이런 거 아마 국어 봤을 거야. 그치?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기서 크게 벗어난 일은 아니란다 실은. 문제를 보면서 먼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걸 읽게 되겠구나. 난 여기서 뭘 찾을 수 있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이 선생님이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지문을 한 번쯤 더 읽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만만하게, 물론 그렇다고 막 멋대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만만해질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나머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수양 방법이 뭐고 교기진론이 설명했고 성인의 의미도 설명했고요. 자, 2번 율곡의 수양론에 대해서 이해한 것으로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시다. 1번 궁리를 하면 지적인 어두움을 벗어났을 때 판단 들어가 볼까? 궁리를 하면 지혼을 극복한다. 자, 요즘 문제 출제 원리랑 거의 비슷하기도 해요. 지금 어두움, 지적인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지문 속에서 뭐로 나왔냐면 지혼을 극복한다고 돼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알지, 지혼 이퀄 지적 어두움이잖아. 즉 선택지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은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대치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출제의 이론이야. 오케이? A는 B고 B는 C인데 A라면 그러면 C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중간에서 아, 이거 B도 A가 같이 연결되는 거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2번 이는 실제하지 않는 만물의 본질. 아, 실제하지 않는데요. 글러머 맞죠? 오케이. 어디? 나서냐? 그냥 써져 있어. 국리는 만물의 본질적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거잖아. 그지? 그냥 2번이 답이에요. 그죠? 자, 3번. 성인의 말씀을 담은 경전은 진리 판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분명했었고요. 4번. 독서를 통해서 본받을 만한 것과 경계할 만한 것을 모두 살필 수 있었죠? 다 지문 속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였어. 5번. 일상에서 이치를 살펴보고 분별하고 자세히 보는 것이 이게 국리의 1단계 일상탐구 잖아. 2번 문제 봤습니다. 3번 가봅시다. 정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봅시다. 정좌는 많은 유학자들이 필수적인 수행법으로 강조했던 수행 방법인데요. 고요한 가운데 바른 자세로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야. 우리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참선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사람은 떠들썩한 분위기나 흥분 상태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적절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이 유지되었을 때 유익한 판단,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죠. 참고로 이건 뭐 명경지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거울처럼 만만한 호수 표면처럼 잔잔한 상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수용하기 위한 공부가 별도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좌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이 정좌라는 게 지문 속에서 뭐랑 참고로 아주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었니? 여기 역행, 끊임없이 극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치? 이런 게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치? 가봅시다. 율곡은 정좌가 덕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겠구나. 맞습니까? 좋아요. 두 번째, 정좌를 통해서 생각을 들게 하는 분염도 없앨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 오케이. 지금 정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분염, 여기 보자.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덕성을 함양하게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는 또 거경과 연결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분염을 극복할 수 있는 거랑 또 연결되는 거 맞겠지. 세 번째, 정좌를 한 가지에 몰두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경의 실천법이라고 보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분염을 없애가지고 순수의 상태로 다가가는 걸 미발이라고 했으니까. 4번. 정좌를 통해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면 기질의 제약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보았겠구나. 기질의 제약을 떨쳐낼 수 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건 교기진론의 어떤 핵심이었잖아, 그지? 오케이? 교기진론. 기존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기질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게 궁리랑 거경이랑 역행이었잖아. 오케이? 즉 정리하자면 교기진론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이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였구나. 알아두시면 좋아.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그지? 율곡은 정좌를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정서를 깨닫기 위한 별도의 공부법. 에헤이, 아니죠. 오케이?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경험은 굳이 필요 없어요. 율곡의 교기진론의 핵심이 뭔데? 일상이 탐구의 대상이 될 뿐 중요한 건 독서, 즉 경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 그것을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했었잖아. 왜 굳이 나가서 직접 움직여? 맞나요? 오케이? 율곡의 이론에서 현실에서의 다양한 상태에 대한 경험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구나. 됐습니까? 안 된 듯한 느낌인데. 안 됐음? 다시 한번. 자, 지금 정좌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차분히 앉아서 참선에 드는 거야? 그런데 다시 5번 선택지 다시 봐봐.
율곡은 정좌를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정서를 깨닫기 위한 별도의 공부학문이라고? 다시 한번. 율곡이 정좌를 다양한 체험이라고 설명했니? 아니잖아. 정좌라고 하는 건 차분히 앉아서 수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무슨 다양한 활동이고 체험이야? 말도 안 되고, 그렇지? 근데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교기 진론을 할 때 이 정좌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경전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앞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이 해결됐을 거라고 봐. 자, 마지막 4번에는 잡는다 단어 나왔는데 역시 크게 문제 없길 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어휘 문제들은 다 패스를 해드렸지만 실은 어휘 문제를 푸는 방법도 되게 스킬이 좀 중요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술어 문제였어, 그쵸? 그러니까 서술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데리고 오는 단어를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죠? 단순히 잡는다만 보고 읽지 마시고요. A가 B를 잡는다 그 구조에서 A와 B가 뭔지 그래서 그거랑 유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잡는다가 뭔지 비교하면 될 거야. 답이 나오니?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이야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자, 수능특강 질문까지 너희들 고전 읽기에서 했다고 하는 질문들 다 분석을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세 페이지에는 방금 우리 지문 봤던 공부했던 내용들 쪼로록 정리해놓은 정리지가 있으니까 그 정리지에 빈칸 메꿔가면서 정리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뭐 어떻게 변형됐거나 뭐 힌트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좀 일러주세요. 서술형 조건을 잘 보고 조건을 잘 보고 조건을 잘 보라고 해줬다. 근데 어쨌든 지문 범위가 넓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좁진 않아, 그지? 그냥 딸딸딸 해버려. 뭐 내신이라는 게 언제나 우리 많이 겪어와서 알잖아. 한두 번 여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할지라도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는 내신의 특성상 어쩔 수는 없다고 봐. 디테일에 강해져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빠이.